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영희는 시멘트 바닥에 쓰러진 채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온몸이 부서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남편 이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긋지긋한 년, 이제야 벗어났어. 어차피 죽었을 텐데 나 원망하지 마. 철수가 영희의 왼손에서 결혼 반지를 억지로 빼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였어요. 차 시동 소리가 들렸고 곧 멀어져 갔습니다. 영희는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깊은 산골 버스 정류장에 버려졌습니다. 남편에게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진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날 아침 42세 이영희는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남편 철수의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영희가 손을 넣어 꺼낸 건 모텔 영수증과 사진이었어요. 낯선 젊은 여자와 철수가 밀착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사진 속 여자는 20대 초반, 철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거실로 들어가 TV를 꺼버렸어요. 야, 왜 끄고 그래? 당신, 이게 뭐예요? 영희가 사진을 내밀자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병원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병원 사람이랑 모텔을 가요? 이 여자가 그 간호사 한율이 맞죠? 시끄러워. 그래, 맞아. 이제 만족해? 철수가 역정을 내며 일어섰어요. 언제부터예요? 얼마나 만난 거예요? 그만해. 나 나간다. 철수가 차키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희가 필사적으로 팔을 붙잡았지만 철수는 거칠게 뿌리쳤어요. 영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20년을 당신 하나 보고 살았는데 영희가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은 채 철수를 따라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유리가 뭐가 좋아요? 젊어서요? 그래, 젊고 예뻐. 그리고 당신처럼 잔소리도 안 해.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영희가 다시 철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대답 좀 해요. 유리랑 결혼할 거예요? 나랑 이혼하고? 나 손 안 나? 대답하라고요. 영희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철수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영희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철수가 발로 영희의 옆구리를 걷어찼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알아?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철수가 영희의 머리를 발로 세게 찼어요. 영희의 머리가 주차장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영희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철수가 헐떡이며 영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야, 이영희. 정신 차려봐. 영희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댔지만 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죽은 거야?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차장을 둘러보니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철수는 영희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고 시동을 걸었어요. 새벽 3시 철수의 차가 깊은 산골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철수가 영희를 벤치에 눕혔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철수가 영희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과 현금을 챙겼어요. 그리고 왼손 약지의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반지였어요. 20년 전에는 정말 사랑했어. 철수가 혼잣말을 하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희의 몸이 벤치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어요. 같은 날 아침 7시 강수님이 장 보러 가다 정류장을 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수님은 혼자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머나, 저게 뭐야?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수님이 다가가 확인하니 40대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수님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영희를 덮어줬어요.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제가 따라가도 될까요? 이 사람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수님이 영희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올랐어요. 읍내 병원에서 CT를 찍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있어요. 여기서는 수술 불가능합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영희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5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왼쪽 반신 마비가 올 수 있어요. 수님은 그날부터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영희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어요. 아주머니, 저는 수님이에요. 꼭 깨어나세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병원 원무과에서 수님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였어요. 아주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수님이 영희의 병실로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주가 지났습니다. 영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수님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아주머니, 깨어나요? 영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영희가 왼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을 들어 왼쪽 팔을 만져봤습니다. 감각이 없었어요. 의사가 달려와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왼쪽 반신에 마비가 왔습니다. 언어 중추도 손상돼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영희가 입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님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마움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오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영희가 입을 열었지만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희. 남편분이나 가족 연락처 아시나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자녀분은요? 영희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수님을 돌아봤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제가 보호자예요. 수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영희는 수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 달 후 영희가 퇴원했어요. 수님이 영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에 빈 방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요. 불편하겠지만 참아줘요. 수님이 방문을 열어주자 영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침대와 작은 옷장,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맞습니다. 영희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활이 시작됐어요. 수님이 식탁에 콩을 담아왔습니다. 자, 젓가락으로 콩 집는 연습해봐요. 영희가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쥐었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콩을 집으려 했지만 젓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어요.
영희가 좌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마요. 수님이 영희의 손을 잡고 함께 연습했어요. 10번, 20번 시도 끝에 겨우 콩 하나를 집었습니다. 영희의 눈에 기쁨이 번졌어요. 걷기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수님이 영희의 오른쪽을 받쳐주며 천천히 걸었어요. 왼쪽 다리를 끌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요. 수님의 격려에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철수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유리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할 거예요? 유리가 철수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곧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 사람 일은 다 정리됐어요? 철수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응, 다 끝났어. 유리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나 행복해요. 철수도 웃었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다시 영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수님이 국밥을 2그릇 차려왔습니다. 자, 먹어요. 오늘 국 잘 끓였어요.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데 반쯤 쏟아졌습니다. 영희가 속상해하자 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내일은 더 잘할 거예요. 영희가 힘겹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수님이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고 아픈 사람을 그대로 놔둘 순 없죠. 영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희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철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의 오른손 움직임이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왼쪽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수님이 영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수님이네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님이 여기서 15년째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자 구수한 국물 냄새가 풍겼어요. 가게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5개가 전부였어요. 영희가 혼자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님이 앞치마를 두르며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좀 버겁다고 했어요. 영희가 자기도 일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님이 처음엔 말렸지만 영희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허락했어요. 영희는 그날부터 국밥집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일부터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왼손이 불편해서 오른손만으로 해야 했지만 영희는 천천히 해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님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영희를 불렀어요. 영희가 다가가자 수님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라고 했습니다. 영희가 한 모금 마셔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된장을 조금 더 풀고 다진 마늘을 넣었어요. 그리고 수님 몰래 자기만의 비법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수님이 국밥을 내왔습니다. 할머니가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늘 국이 왜 이렇게 맛있냐고 물었습니다.
수님도 이상해서 맛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깊고 구수한 맛이 났습니다. 수님이 영희를 쳐다봤어요. 영희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수님이 화내는 대신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님이 소주 한 병을 꺼내왔어요. 오늘 우리 건배하자. 수님이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공손하게 잔을 받았어요. 수님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야, 나이는 내가 20살 많지만 말 편하게 할게. 영희가 놀란 눈으로 수님을 봤어요. 수님이 빙그레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널 봤을 때부터 느꼈어. 우리 인연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너도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20살이나 많은 언니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다니. 두 사람이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영희가 아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천천히 하면 돼. 그냥 편한 대로 해. 수님이 영희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부터 영희는 본격적으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주부로 살면서 요리만은 자신 있었습니다. 무생채를 무치고 콩나물을 데쳤어요. 김치도 직접 담갔습니다. 수님의 국밥집은 원래 국밥만 맛있고 반찬은 평범했거든요. 그런데 영희가 만든 반찬이 테이블에 오르자 손님들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무생채를 먹어보고는 감탄했어요. 이게 웬 떡이냐며 반찬이 이렇게 맛있으면 국밥집이 대박 날 거라고 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님이네 국밥집 반찬이 맛있다는 말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꽉 찼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왼손이 불편했지만 오른손으로 야채를 썰고 무쳤습니다. 수님이 그런 영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영희가 점점 수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영희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는 것, 그 남편에게 버려졌다는 것. 수님이 영희의 손을 꼭 잡고 들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 언니,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말하지 마. 그런 인간은 생각할 가치도 없어. 수님이 영희를 안아줬어요.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역 방송국 PD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마을에서 소문난 맛집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님이 당황해하자 영희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괜찮아. 우리 해보자. 영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을 놓고 있었습니다. 촬영날 방송 PD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물었어요. 수님이 영희와의 인연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사람을 구했다는 것. 지금은 둘이 함께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 PD가 감동했는지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게 앞이 붐볐습니다. 영희와 수님은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부엌에서 함께 일하며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났습니다. 어느 저녁 수님이 영희에게 제안했어요. 영희야, 우리 정식으로 동업자 하자. 반반씩 나눠서.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난 아무것도 투자한 게 없는데 어떡해. 투자는 내가 했지만 지금 이 가게 성공은 내 덕분이야. 우리 제대로 동업하자. 수님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영희가 수님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철수와 한유리의 결혼식이 조용히 치러졌어요. 하객은 20명도 채 안 됐습니다. 철수의 회사 동료 몇 명과 유리의 친구들 뿐이었어요. 유리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식이 끝난 후 유리가 철수를 은행으로 데려갔어요. 강남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바꾸고 예금 통장에도 유리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이제야 진짜 오빠 부인 같아. 유리가 철수의 팔에 찰싹 매달렸어요. 집에 돌아온 후 유리는 철수가 샤워하는 틈을 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비밀번호를 이것저것 눌러보다 마침내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차명계좌 통장 5개가 있었어요. 각 통장마다 3억씩 총 15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리가 재빨리 통장 정보를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금고를 닫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빼내야겠어. 들키면 안 돼. 유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가게를 확장해서 테이블이 10개로 늘었습니다. 주방도 넓어졌고 직원도 2명 고용했어요. 점심시간이면 여전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영희의 왼손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양손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말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 수님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영희 앞에 앉았습니다. 영희야, 이것 좀 봐. 동업 계약서였어요. 수님이 변호사에게 맡겨서 제대로 된 서류를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언니, 이건 우리 제대로 하자. 이제 이 가게는 우리 둘 거야. 영희가 계약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명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우리 동업자 됐다. 수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수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읍내에 있는 폭력 피해 여성 쉼터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님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그렇게 하자. 그날부터 매주 수요일 두 사람은 쉼터에 국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쉼터에는 다양한 나이의 여성들이 있었어요. 영희가 그들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수요일 영희는 쉼터에서 한 여성을 만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왼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희예요. 영희가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수진이요.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영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언니도 맞으셨어요? 수진이 영희의 왼쪽 다리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맞았어. 그리고 버려졌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혼자였으면 못 일어섰을 거야. 하지만 나한테는 수님 언니가 있었어. 영희가 부엌에서 일하는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꼭. 영희가 수진을 꼭 안아줬어요. 그날 이후 영희는 쉼터를 방문할 때마다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한편 국밥집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기적의 국밥집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촬영팀이 일주일 동안 가게에 머물렀어요. 영희와 수님이 새벽부터 준비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방에서 함께 웃으며 일하는 장면도 찍었어요. PD가 영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서실 수 있었어요? 영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가족처럼 받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카메라가 수님을 비췄습니다. 수님이 부끄러운 듯 손을 흔들었어요. 방송이 나가자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뉴스에도 소개됐어요. 두 여인의 기적 같은 우정이라는 제목으로요. 영희의 얼굴이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가게 앞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예약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수님과 영희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저녁이 되면 둘은 가게 뒤편에 앉아 쉬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대박 났네. 영희가 수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러게, 꿈만 같아. 수님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 행복해. 나도 그래. 너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철수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그 사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희에게는 수님이 있었고 새로운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한편 서울에서는 한유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병원에 출근한 사이 유리는 집에서 비자금 계좌를 하나씩 건드렸어요. 한 계좌에서 500만 원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빼면 들킬 테니까 조금씩 천천히요. 한 달에 한두 번씩만 빼냈어요. 그렇게 2개월 동안 5억 정도를 빼냈습니다. 유리는 그 돈을 해외 계좌로 조금씩 송금했어요. 철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유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은 오빠가 좋아하는 삼겹살이야. 유리가 철수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웃었어요. 철수가 행복한 표정으로 유리를 안았습니다. 우리 유리 고마워. 오빠 나 정말 행복해. 오빠랑 결혼하길 잘했어. 유리가 철수의 볼에 뽀뽀를 했어요. 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져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식사 후 철수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그때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원도의 한 국밥집이 화제입니다. 두 여성이 함께 운영하는 이 가게는 철수가 화면을 빤히 봤어요. 잠깐 비친 여성의 옆모습이 영희를 닮았습니다. 아니, 영희 같았어요. 하지만 곧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죽었을 텐데. 철수가 혼잣말을 하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5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철수가 집에서 급하게 나왔어요. 유리가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공동명의 계좌를 확인하니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철수가 은행 직원에게 소리쳤어요. 직원이 조회를 해보니 일주일 전 전액 인출됐다고 했습니다. 철수가 집으로 달려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차명 계좌 통장 5개가 그대로 있었어요. 안도하며 은행 앱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든 계좌 잔액이 0원이었어요. 15억이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이런 미친. 철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리는 이미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였어요. 해외 도주라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찰의 말에 철수는 절망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공동 명의라 팔 수 없었어요. 은행 대출만 5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한 달 후 철수는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병원도 그만뒀어요. 스캔들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노숙자 쉼터로 향했어요. 쉼터 식당에서 밥을 먹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강원도 국밥집 자매, 폭력 피해 여성 돕기 나서. 화면에 영희와 수님이 나왔습니다. 철수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영희? 틀림없었습니다. 영희가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건강하게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화면에 다가가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강원도 북면 자매국밥. 철수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강원도행 버스를 탔어요. 주머니에는 쉼터에서 모은 10,000원이 전부였습니다. 북면 마을에 도착한 철수는 국밥집을 찾아갔어요. 멀리서 가게가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철수가 가게 앞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영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오고 있었어요.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지만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녁이 되자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영희와 수님이 함께 나왔어요. 철수가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영희야. 영희가 멈춰 섰어요. 천천히 돌아보더니 철수를 봤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님이 누군지 몰라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먼저 들어가 있어. 영희가 수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수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희를 보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와 철수가 마주 섰어요. 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어나세요. 영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살려줘. 제발 나갈 데가 없어. 철수가 영희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영희가 철수의 손을 떼어냈어요. 영희야, 제발.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20년 정 때문에 신고는 안 했어요. 영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지만 이제 그만 놔주세요. 각자 갈 길 가요. 영희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10,000원짜리 10장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당신 인생 사세요. 저도 제 인생 살게요. 영희가 돈을 철수 앞에 놓고 돌아섰어요. 영희야. 철수가 다시 불렀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며칠 동안 철수는 국밥집 근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노숙하며 영희를 기다렸어요. 영희가 출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님이 철수를 발견하고 영희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저 사람 계속 여기 있어. 누구야? 신경 쓰지 마, 언니. 곧 갈 거야. 영희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수님이 장 보러 나갔다가 정류장 앞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철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이영희. 철수가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영희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이 수님에게 물었어요. 이영희라는 분 아세요? 네, 알아요. 수님이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 영희를 깨웠습니다. 영희야, 큰일 났어. 그 사람이 쓰러졌어. 영희가 눈을 번쩍 떴어요. 뭐라고요? 정류장에서 쓰러졌는데 너 이름만 부른대. 영희가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급차가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어요. 잠깐만요. 영희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뇌경색입니다. 전신마비가 왔어요. 영희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철수를 봤습니다. 철수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희가 병실로 들어갔어요. 철수가 영희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사죄하고 있었어요. 영희가 철수 옆에 섰습니다. 왜 안 가고 여기 있었어요? 철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기본 병원비만 낼게요. 그것만.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영희가 차갑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언니. 영희가 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며칠 후, 영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말없이 철수에게 죽을 떠먹여줬어요. 철수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뭔가를 쓰려 했어요. 미안이라는 글자였지만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말했어요. 이제 서로 놓아줍시다. 편히 쉬세요. 영희가 병실을 나서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철수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수님과 함께 소주를 마셨습니다. 다 끝났어, 언니. 이제 진짜 자유네. 수님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고마워. 언니가 없었으면 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두 사람이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철수가 죽고 2주가 지났습니다. 영희와 수님은 여느 때처럼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수님이 영희, 좋은 소식이 있어. 이장이 서류 몇 장을 내밀었어요.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건물을 기부받았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 이야기를 들은 분이 건물을 내놓으셨어요. 여기서 쉼터를 운영하면 어떻겠냐고요. 영희와 수님이 서로를 봤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하면 돼. 수님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쉼터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희망 쉼터 개소식이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쉼터 1층에는 무료 식당이 있었습니다. 영희와 수님이 직접 요리를 하기로 했어요. 2층에는 상담실과 휴게실이 마련됐습니다. 개소식에서 영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6개월 전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영희를 바라봤어요. 남편에게 맞아버려진 저를 수님 언니가 구해줬어요. 수님이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버려진 그 자리에서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영희는 쉼터에서 수진을 만났어요. 몇 달 전 처음 만났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언니, 저 이제 쉼터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깁스도 풀렸고 얼굴의 멍도 사라졌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도 다시 일어섰어요. 아니야. 내가 강했던 거야. 영희가 수진을 안아줬어요. 저녁이 되자 수님이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야, 나 하나 보여줄 게 있어. 두 사람이 국밥집으로 갔어요. 가게 앞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매 국밥. 영희가 간판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언니, 우린 진짜 자매잖아.
피는 안 섞였지만 수님이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쉼터와 국밥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쉼터에는 매일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그들에게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괜찮아요. 언니도 다시 일어섰잖아요. 맞아. 우리 함께 힘내자. 영희가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어느 봄날 영희와 수님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벚꽃이 만발한 길을 걸었습니다. 영희의 왼쪽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언니, 우리 100살까지 살자. 영희가 수님의 팔짱을 꼈어요. 그래, 100살까지. 아니, 그 이상도. 수님이 활짝 웃었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어요. 언니, 나 행복해. 나도. 저녁이 되어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국을 끓였어요. 영희가 국간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님이 영희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우리 내일도 힘내자. 응, 언니. 쉼터에서는 여성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들을 돌보며 웃고 있었어요. 영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6개월 전 자신이 죽어가던 그곳.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끔찍한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수님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 생각해? 아무것도. 그냥 좋아. 영희가 수님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가 국자로 국을 떠서 맛을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언니, 국 완성됐어. 그래, 우리 대박 내자. 두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른손으로 천천히 한 글자씩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수님 언니와 함께라서 이제 나는 자유롭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다. 영희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고요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수님 언니와 함께, 쉼터 여성들과 함께. 영희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영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려진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영희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버스 정류장 같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지만 영희가 그랬듯이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버려진 곳에서 희망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만 버티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영희의 인생에 봄이 왔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